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서울만 놓고 얘기해 본다 하더라도 서울 대기 미세먼지 수준이 자동차 터널 속에 그 꽉 막힌 쾌쾌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다고 합니다. 주말이 돼서야 조금 맑은 공기를 숨쉴 수 있다고 하니까 외출할 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의 주인공은 반기문 유엔 총장입니다. 북한과 대화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 현 정부와는 명백히 다른 노선을 반 총장이 밝힌 겁니다. 북한은 대화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모든 조간신문 일면에서 보도했던 반 총장 대선 출마 시사 보도에 언론이 조금 앞서 나간 것 아니냐라고 일단은 한 발에 다시 들쩍 빼는 듯한 발언을 대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계의 정치 번역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반 총장의 말을 정치 번역기에 놓고 아무리 10번을 돌려봐도 이건 대선 출마 맞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잠시 후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여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말 많고 탈 많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친박이 추천한 김희옥 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비대위 인선을 두고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 그런데 김희옥 비대위원장 내정자 총선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그 쉬운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네요. 과연 친박이 내세운 이번 비대위원장 카드 얼마나 여당을 혁신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목이 깔깔하고 몸이 천근만근하다면 혹시 이 미세먼지 때문은 아닐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은 터널 속 공기를 마셨다.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이달 중 최악의 최악. 종로등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갔고요. 초봄이 아닌 5월 말에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번 미세먼지 수준은 27일까지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부터는 평상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요즘 참 심각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일보입니다. 올해 최악의 이 초미세먼지 중국 탓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닌 경유차 탓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서울에는 경유 차량들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경유 차량들이 뿜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 정부 차원에서 경유 차량을 좀 단속을 하는 아니면 경유 차량의 대수를 관리하는 그런 대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뚱, 우리의 류현진 선수. 마이너리그에서 막바지 이 재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어제 구속 145km를 찍었습니다. 역시 괴물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류현진은 4이닝 동안 4안타 무실점을 기록했고 최고 구속은 145km에 자그만치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류현진 선수의 불꽃 투혼 다시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검찰이 오늘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합니다. 잠시 후 저희 중계처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현직 판검사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축각을 모두가 본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할 예정인데 홍만표 변호사 수입을 5년간 낱낱이 들여다봤더니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1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집 한 채밖에 없었던 이분이 변호사 오픈을 하자마자 100여 채의 집을 가질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선 만평입니다. 몇 달 전에는 도장 들고 나르샤가 유행이었다면 이번에는 미끄러게 나르샤. 반기문 총장 별명이 기름장어입니다. 출마설을 여러 사람의 손을 미끌미끌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대선 출마 시사 보도에 대해서 좀 앞서 나간 것 아니냐라고 반 총장이 말했다는데 이번에도 반 총장 대선 출마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미끄럽고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의 본심은 이미 다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사회, 국제, 정치, 문화 중요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에 부산 동네에서 벌어진 묻지마 강목 폭행 사건. 그런데 이번엔 지하철 흉기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시민들이 무언가를 보며 수근거리더니 갑자기 놀라며 한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시민들의 뒤를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쫓아갑니다. 남성의 손에는 20cm 길이의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49살 이모 씨가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거침없는 이 씨의 발걸음에 지하철역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무원에게 곧바로 제압당했습니다. 그것자는 기지로 대합실까지 유도를 해버렸다. 발로 등을 두 번 가격을 하자마자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과 16범, 범행 전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한 이 씨를 향해 청소부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범행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며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돼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 협박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화장실, 대로, 이제는 지하철.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정성희 위원님. 아니 연일 어떻게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집니까? 안전한 곳이 없죠. 예. 뭐 집안에 가만히 뭐 숨어 있을 수도 없고 뭐 기후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하늘이 무너질까 뭐 두려웠단 말을 기후라고 하는데 예. 기후가 아니네요. 정말 어떻게 거리에서 날 때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뭐 누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거대한 분노라는 기름이 쫙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인자들은 그 어떤 저런 부적응자, 또 술에 취한 사람, 또 뭐 이런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언제든지 발화를 하게 되면은 예. 커다란 그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사회가 침 뱉지 말라는 말에 격분한 것도 황당한데 흉기를 품속에 지니고 있었다. 평소에 이제 전과 16범인데 마음이 안전해진다는 이유로 그 흉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저렇게 이제 침 뱉지 말라는 그런 그 자극이 있으니까 바로 반응을 한 거죠. 예. 지금 보이는데요. 그 거의 하나 흉기를 든 범죄자가 다니고 있는데 마침 여기 영무원이 제압을 했기 망정이지 아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 유사한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2003년 대구에 있었던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인데요. 아, 예. 똑같이 지적 장애가 있던 사람이 신호를 들고 들어와서 그때 19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사회 부적응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 영역에서 어떤 사고를 일으킬 수 없다는 점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이민선 변호사님.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부산 동네에서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그 시각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니는 그 대로에서 가로수에 강목을 뽑아서 무차별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했던 그 피의자도 정신질환을 과거에 앓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네, 조현병을 앓았고 한 4년간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아마 정신질환자의 범행으로는 보겠으나 참 신기해요. 그렇게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또 여자인 것만 용케 구별해서 여자들한테만 범행을 하는지 예. 화가 나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로는 보이지가 않고 소주를 7병 먹어서 취했다고 하는데요. 전과가 16범인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아마
너무 교도소 밖이 희망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범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어차피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와중에 지금 뭐 전과 16범에게 줄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깥 생활이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래요. 참 이제는 정말 누가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앞에서 바른 말을 무서워서 못하겠구나. 예. 침 뱉지 말라 소리를 했다가 저런 거 당하고 이제는 누가 끼어들기를 해도요. 크래식 예. 함부로 울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시민들이 도망가고 있는 장면에 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쫓아온다면 누구든지 다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신촌역에서 무려 대림역까지 지금 저런 흉기 난동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김병무 의원님 네. 다행히 다치는 시민분들은 한 명도 없었고 네. 또 영무원들이 이 기지를 발휘해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제압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저 영무원들 진짜 용감하신 것 같아요. 예. 저분들이 무슨 그 경찰이라든지 이런 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남자도 무서워요. 사실 이만한 칼을 들고 하면은 아까 우리 동영상 장면을 봤지만 다 도망가기 마련인데 저분들이 무슨 뭐 그 호신용 무기나 이런 것도 없이 거의 맨손으로 제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참 저분들에게 일단 먼저 정말 아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다시 해서 재발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2007년도에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한 7년, 7, 8년 뒤에 다시 이런 사건들이 또 재발된 건데 다시 한번 또 감옥에 잠깐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가고서는 한 5년 뒤, 10년 뒤에 또 다른 범죄가 재발될 수 있을지 않을지 어떻게 또 우리가 사회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도 일단은 재난의 일종으로 봐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재해만의 재난으로 봤다면 거의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재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사회적 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야만 저렇게 만약 저 영무원들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대응을 했다가 그분들이 다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전체적인 좀 예.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 CCTV 영상을 봤는데도 볼 때마다 등골이 진짜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더 이상의 안전한 곳은 없는 건가? 많은 시민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는 순간부터 이 안전불감증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도직구 신문을 장식한 기사는 누구일지요? 만나보시죠. 가정분만 전도사로 인기를 누렸던 배우 김세아 씨가 상간녀로 지목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임순 변호사님, 아니 상간녀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듣는 건데 상간녀로 피소가 됐어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배우 김세아 씨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배우 김세아 씨가요, 정확하게는 이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지목이 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속가가 1억 원. 1억 원. 예. 네, 그래서 내용인 즉슨 바로 국내 굴지라고 하네요. 보아니까 10위권에 든다고 하는데 10위권에 있는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오너인 비부회장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유명한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오너인 부회장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이다. 바로 아내가 김세아 씨를 상대로 당신과 우리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고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위자료 배상 소송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한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TV 리포트라는 곳에서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이 김세아와 그 비회장은 한 1년 전부터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예. 이때부터 김세아 앞으로 회계법인의 돈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회사 돈이 들러갔다. 네. 예. 이제 이 언론의 발표예요. 하면서 명목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이었다고 하네요. 네. 연예인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500씩 김세아 씨 앞으로 직접 갔고 예. 또한 굉장히 고급 오피스텔을 회계법인이 구매했는데 그 고급 오피스텔을 회계법인의 직원들은 구경도 못했지만 김세아 씨가 거기에서 살았고 예. 한 월세만 500만 원이 또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김세아 씨에게 법인의 차량이 제공이 됐고 차량이요? 차량의 대리기사도 법인 비용으로 제공이 됐다. 그 오피스텔이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된다면은 상당히 고급 오피스텔이었겠군요. 뭐 아마 초고급 오피스텔일 겁니다. 네. 펜트하우스에 가까운 뭐 초고급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래서 이제 그 정황을 알게 된 비 회장의 아내가 비 회장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김세아 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예. 김세아 씨는 이미 2009년도에 3살 연상의 첼리스트랑 결혼을 했었고 슬알에 아들, 딸을 두고 있으며 한 프로그램에서는 김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 분만하는 모습을 이제 전 과정을 공개해서 가정 분만 전도사로 이제 또 한 번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예, 김세아 씨 측에서는 이 부적절한 관계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은 소송을 제기한 이 유명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오너인 부회장의 아내 측의 입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회장 아내 측의 입장입니다. 김세아 씨 사진이 있긴 한데 부회장 아내 측의 입장입니다. 김세아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혼인이 파탄났다. 위자료 1억 원을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동안 아내 측은 심적 고통이 심했다.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임수연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고급 오피스텔의 월세를 회사 돈으로 지급했던 점이라든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의 회사 돈을 지출했던 점, 그리고 대리기사가 딸린 차량을 제공했던 점 등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월 1,000만 원씩 법인 돈이 지급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김세아를 홍보 모델로 2개월간 계약을 맺고 소정의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한 것뿐이다. 소정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세아 씨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맞지만 마치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된 것은 유감이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수연 변호사님, 일단은 상간녀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한데 상간녀,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법적 용어죠? 상간녀라는 표현을 주부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형법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간통죄에 나오는 법인데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늠한 자는 처벌을 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에 상간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간, 상대방 할 때 상이고요. 이제 간음할 때 간인데 간통할 때 간이기 때문에 이제 간통의 상대방을 우리가 상간자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간통죄는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요. 상간녀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맞지가 않고요. 그건 형사적 표현이니까요. 정확하게는 민사적 표현으로서 이제 부적절한 행위의 상대방 혹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관습적으로 상간녀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상간녀라는 뜻, 저희가 뜻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남녀가 도리를 어겨서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 성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애 또는 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면 바로 법적으로 상간에 포함이 된다. 저거는 민사적 예.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형사적 의미는 당연히 성행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형사는 저희가 폐지가 됐고 민사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만 해도 민사상 부정한 행위가 되니까 상간도 이런 뜻 아니냐 그래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상간녀란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상간한 자라고 법률로 돼 있다는데 상간남이라는 용어는 더욱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상간남이란 용어는 없는데 상간녀란 용어가 주부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쓰인다. 그거 여혐 아니에요? 여성 혐오? 일종의 여성 혐오 아니냐. 왜 여성한테만 상간녀라는 말을 붙이는지 좀 이해가 그렇다면 안 되는데. 상간남도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예, 근데 그런 용어를 안 쓰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남자들은 상대의 상간남을 지칭할 때 이렇게 점잖게 상간남이라는 표현 안 쓰고요. 욕부터 나갑니다. 그냥. 욕부터 나가기 너무 때문에. 그거 이제 욕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세아 씨가 그러니까 상간녀,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지금 지목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륜을 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더욱더 더 이상이 공개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예. 하고 싶은 게 이런 일이 터지면 이 한국적 특성이 또 있어요. 회사 돈으로 뭐뭐를 했다 항상. 그리고 뭐 회사에서 해명을 하고 이 회계법인이 모르겠습니다. 유한 회사의 형식으로 돼 있는지 뭐 주식 회사의 형식으로 돼 있는지 개인 회사의 형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법인카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해명을 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측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 측이 왜 이런 걸 해명을 합니까? 회사 측이 왜 해명하냐? 이런 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예.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에 마침 회계법인의 모랄 해저들을 비판하는 우리 사설을 썼는데요. 이제 조금 요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해운사 관련입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 최은영 씨가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그 협약을 신청하기 전에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 전에 여기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3일 회계법인 측과 통화를 한 다음에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그걸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네 거 팔아서 손대라 하는 거를 회계법인청에서 알려줬고 더 큰 문제 있죠.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 그 법인 이거를 감사를 맡았던 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부실 대우조선 회계 그 부실 2조 4천억을 숨겨서 분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실 회계에 감당하는 거 보면은 회계법인의 모럴 해저드가 뭔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심지어 그 실제로 그 회계법인의 오너가 개인적인 이런 것까지 회사 돈을 했다는 거 이해가 안 되고요. 더더욱이나 회계법인이 왜 홍보 모델이 필요합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회계법인의 홍보 모델 비용조로 소정의 금액을 준 것뿐이다. 회사는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소비자 대상의 어떤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굳이 홍보 모델이나 이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회계법인에서 홍보 모델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지금 김세아 씨가 상간녀로 지목이 된 상황이고 부인 측의 설명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회사 돈 거의 1,000만 원가량이 이제 김세아 씨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상황인데 이것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둘이 홍콩을 가서 수영장에서 이 남자가 찍혔다는 등등의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예. 저는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혹시나 오해를 해서 이게 어찌 보면 연예인 스폰서처럼 꼭 상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인의 어찌까지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보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오피스텔도 제공해주고 차량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뭔가 스폰서를 받은 것처럼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명 난 게 아니고 또 어찌 보면 김세아 씨랑 진짜 부회장이라고 얘기하나요? 부회장이 정말로 좋아서 만났다라면은 뭐 만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베풀었을 확률도 있을 거고 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정확한 거 하나는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 같고 예. 결국 그런 상황이 보도됨에 따라서 그 부회장의 가정만 파탄난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의 가정도 지금 파탄날 위기에 사실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상간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갖고선 얘기가 나오면 아직 이 아이들은 좀 어려서 그 뉴스를 보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진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 정확히 정리될 때까지는 조금 모든 것들을 막 의혹만 가지고 예. 진짜 나쁜 여자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저도 뭐 주의해야 김병민 되겠다는 생각이 의원의 듭니다.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원고인 그 부회장의 아내는 소송을 통해서 계속 이 회계법인의 회계 장부라든가 그리고 둘 사이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오피스텔의 CCTV 등을 모두 이제 사실조회를 신청을 해서 그에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완벽한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직 못했을 거예요. 예.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소송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이 김세아 씨 쪽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런 원고라든가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는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테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혹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는 말로 하는 경우가 없고 다 예. 인터넷으로 올리잖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런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회계법인 오너의 부인이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한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상대방인 김세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입증될수록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거든요. 위자료 금액이라든가 재산 분할의 비율도 그렇고 조금 조정이 되거든요. 예. 도움이 되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예, 비록 일단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김세아 씨가 명확하게 상간녀다라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있는 임시국무회의가 조금 전 9시부터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가 의결한 상시청문회법, 이른바 언제든지 청문회를 국회의 필요에 따라서 열 수 있다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상시청문회법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잠시 후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예정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자서명을 통해서 상시청문회법의 거부권을 결정한 것을 전자서명을 통해서 이 재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건의와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 정부와 대통령과 두 야당 사이에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 과연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가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면 법제처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 드는 생각인데 청와대와 이 두 야당 간의 협치는 요원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상시청문회법.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낸 아이디어인데 국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부기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게 요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시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상시청문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정말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정말 수준이 높으냐 하는 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바로 그 점을 이계진 전 국회의원께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 하시면서 청문회 숱하게 겪어보셨을 텐데 국회 수준이 질 높은 청문회를 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방송 시작한 지 30분 만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간녀 왜 이렇게 됐는지. 예. 상간녀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사실 지하철 얘기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랬고. 청문회가 사실은 좋은 거죠. 예. 그게 영어로 뭐 그냥 히어링이라면서요. 히어링. 저쪽의 편의 이야기를 쫙 들어주는데 우리는 청문회 하면은 완전히 상대를 물어뜯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먹잇감을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정부 공격하고 막 서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운영이 잘못되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 이것이 지금 쌈판이 되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죠. 하나는 예. 지금 나라 경제가 참 엉망이고 국민의 생명이 참 이 먹고 사는 문제 등에서 얼마나 힘든데 정치권은 계속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정쟁을 위한 것이다. 네. 근데 막 청문회법이 만약 뭐 이렇게 오늘 중요한 얘기라고 한다면은 야당은 앞으로 집권할 의사가 없습니까? 집권하면 이것 때문에 또 당할 텐데. 예. 그리고 또 여당은 그래요. 만약에 집권을 뺏겨서 놓친다면은 청문회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못 운영하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헛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지금 뭐 북핵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사회 불안 문제, 미세먼지 문제, 복지 문제 얼마나 큰일이 많은데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예.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법제처장의 때마침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청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해난의 조사를 확대한 것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안조사 청문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첫째,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주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추구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 제안 이유서에서는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와 정부 및 법원에 기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과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 정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가 행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법제처장의 이 대국민 브리핑 내용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과 내용은 같은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 소위 상시청문회법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과도하게 행정부 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했는데요. 조금 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거부한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 3당이 강력히 규탄을 하는 공동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요 마무리 아까 얘기하던 거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청문회법을 만약 그대로 통과시킨다면은 현재 정부는 2년 시달리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의 야당이 집권을 하면은 5년을 시달릴 거고 도합 7년을 우리는 정쟁을 바라다 보면서 나라가 망할 겁니다. 예. 이거 분명 이게 잘못된 청문회를 운영하던 버릇이 그대로 있는데 이 법이 통과돼서 그대로 시행된다면은 7년을 우리는 정치 싸움만 보면서 국민은 죽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청문회를 직접 겪으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군요. 이게 본질과 관계없는 정치 싸움 계속 할 겁니다. 예.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청문회라든지 이제 국회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게 좀 저의 소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뭐 미국 국회만큼 되냐? 그럼 그 반론이 가능한 게 아니 우리나라 행정부 수준이 그럼 미국 행정부 수준은 되냐라는 반론은 똑같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질라진 사람들끼리 더 싸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간에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는 거는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또 법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서로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제도적 권한을 활용하는 국회에서 거죠. 다시 재의결을 해서 다시 건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답답한 것은 이 법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논의가 이제 크게 되니까 과거에 이제 속기록 같은 걸 좀 찾아봤었어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좋습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그 동안에는
정부에서 아무런 의가 표명도 하지 않았었어요. 이 법에 네. 대해서. 근데 말하자면은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슬쩍슬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과반수 될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새누리당이 과반수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예. 내가 가반이 되고 네가 가반이 되고 맞는 법이면 맞는 법이고 틀린 법이면 틀린 법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결과에 따라 이게 좀 입장이 변하는 건 좀 아쉬워요.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대통령, 그리고 야당끼리 똘똘 뭉쳐서 대응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뉴스 속보. 앞으로의 이 전국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에 더해져서 조영남 씨 측의 거짓 해명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영남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영남 씨의 과거 스케줄을 대조해서 조영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원한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도 내 그림 보고 재미를 느끼면 내가 원하는 최고의 목적 달성하는 거죠. 화가로서 여러 차례 인터뷰에 응했던 조영남 씨. 지난 2012년 인터뷰에서 빨리 그려서 싸구려 박리담회로 파는 게 낫다. 내 작품이 절규로 유명한 화가 뭉크와 비교해도 철학, 미학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에 앞서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에 6시간 집중해서 그림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영남 씨의 이런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조 씨의 스케줄과 실제 활동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영남 씨가 매일 많은 시간을 작품에 할애했다고 하지만 스케줄을 보면 다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영남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에 노출한 작품 중 일부가 대리 그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조영남 씨는 부산의 세시봉 공연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 참여한다고 공연기획사 측에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아입니다. 조영남 씨는 예정대로 세시봉 콘서트, 주말에 세시봉 콘서트 무대에 서기로 입장을 밝혔고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출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검찰이 윤태곤 실장님 들여다보겠다는 건 조영남 씨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통한 스케줄을 보겠다는 건데 2012년 조영남 씨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빨리 그려서 싸구려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게 낫다. 이게 일단 착잡한 게요. 예. 이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과거에 이런 걸 따져보는 거 검찰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검찰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무슨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위드마크 조사 기법이 전 생각이 나요. 지금 말하자면 음주운전에 직접적 증거를 찾기 힘드니까 거꾸로 시간을 따져보는 거. 그러니까 조영남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조영남 씨가 뭐 어느 시점에서 그림을 팔고 전시회를 했는데 그럼 그 앞에 6개월 동안 이 양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시간이 있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게 꼭 위드마크 기법에 대한 것 같은데. 듣다 보니 그러네요. 전 뭐 조영남 씨가 그 부산에 콘서트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전후에 또 언론들이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좀 입장을 밝히는 게 이제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뭐 내가 옛날에 어느 시점에 뭐 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알리바이를 대야 되는 것도 사실 구차한 일이고 본질과 어떻게 보면 약간 어긋난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국회의원 생활하시기 전에 또 오랜 기간 동안 방송 진행자로서 또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아오셨는데 조영남 씨와도 이 방송에서 많이 마주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던 프로그램을 제가 이어서 한 것도 있어요. 체험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방송에서 한 2번 만났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노래 잘하고 가수니까 글 잘 쓰고 방송 잘하고. 뭐 그림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이걸 보면서 우스개로 얘기하면 그림 산 사람. 그다음에 송씨. 그리고 조영남 씨의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모습을 사랑했던 팬들. 셋이 봉 같아, 셋이 봉. 그래서 셋이 봉이다. 셋이 그래서 셋이 봉이다. 셋이 봉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셋을 봉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이럴 수는 없다. 강하게 얘기하면 셋이 봉. 여기까지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제 역시 명대변인은 달리 명대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야 대변인들이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문선 변호사님 셋이 봉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검찰은 하다 조영남 씨의 과거 스케줄을 대조해봐서 정말로 이만한 이 대작, 마스터피스, 이 그림을 그릴 만한 여건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사기죄를 적용하겠다. 검찰의 의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 같아요. 네, 그림의 구매자가 한 3가지 분류로 지금 구별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연락이 안 되는 구매자가 있고요. 연락이 안 되는 구매자. 두 번째는 연락은 됐는데 뭐 이미 피해도 보상 받았고 나는 뭐 그닥 뭐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는 구매자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연락도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구매자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 저희가 채널A 단독 보도로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검찰의 태도를 보니까 세 번째 구매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생각보다. 아니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구매자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성에 찰 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일을 이렇게 많이 벌려놓은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실장님이 딱 짚으신 대로 과거에 뭐 얼마나 바빴는지 한번 다 살펴봐서 그 스케줄과 정말 그 작품 활동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걸로 보아 지금 세 번째 구매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수사가 그렇게 막 쉽게 풀리는 상황은 아니구나 싶은데 한편으로 전 조영남 씨가 좀 안타까운 게 세시봉 공연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 참여.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팬들이 공짜로 가는 것도 아니고. 팬들은 세시봉 티켓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건 똑같군요. 그냥 뭐 기획사만 좋은 거 아닌가요? 듣다 보니 또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영남 씨가 콘서트 출연료를 안 받는 건 보니까 그러네. 이 봉된 사람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얘기다. 여전히 그러면은 구매자도 봉인 거죠, 거기서 또. 네. 그렇군요. 지금 뉴스 속보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상당 부분이 해명이 될 겁니다. 부동산 업체 통해서 수입료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데 검찰 퇴직 이후에 왜 유독 본인한테만 그렇게 사건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은호 씨 원정부박 변론 맡으셨을 때 검찰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걸 안 하려고 이래 몇 명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은 의견서도 제출하고 많은 어떤 그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조사받게 됐는데 신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게 뭐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심정이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저 외에 저 사건 의뢰인이랄까 또 뭐 저 주변의 가족들 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모두 감당을 하고 제가 모든 걸 감당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소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최고의 전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하늘에서 땅끝으로 떨어진 기분일까요? 홍만표 변호사가 바로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해서 생중계로 중계차를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차 검사가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모습 여러분들 생생히 지켜보셨습니다. 검찰이 홍만표 전 검사장, 아니 홍만표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군요. 홍 변호사에게 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빼내기 위한 구명 로비를 홍만표 변호사가 벌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은호 대표에게 수억 원의 불법 알선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검찰은 첫 번째 혐의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장을 그만둔 직후 5년간 벌어들인 변호사 수입으로 100채가 넘는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 그리고 전관예우, 막대한 전관예우로 불법적인 비용을 벌어들인 것 아니냐.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법조계의 대선배이자 스타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저희 기자들 앞에 서서 수억 원을 벌어들이고 부동산 100채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 벌었지 왜 그런 걸 문제 삼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참담하다고 하면서 약간 말문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보는 저희 후배도 참 참담합니다. 보는 후배들도 참담하다. 그러니까 정말 한때는 명예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테고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했을 테고요. 많은 걸 희생하면서 또 많은 후배들은 정말 롤 모델이었겠죠. 저 선배처럼 저런 엘리트 코스로 가고 싶은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명예가 저렇게 땅으로 추락을 해서 후배들 앞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라니 정말 개인적으로는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마는 조사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조사는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지금 혐의가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김진 기자가 얘기한 것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변호사법 위반인데요. 변호사법 위반. 어떤 부분이냐면은 먼저 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한테 사건을 소개해주면서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 사건이 아마 홍만표 전 검사장한테 먼저 갔나 봐요. 갔는데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라. 이 변호사가 더 잘할 거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한 3억 5천을 받았더라고요. 알선 수수료만 3억 5천이면 네.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본격적으로 받은 것은 수억 원 되겠군요. 그러면 몇십억을 따는 사건을 실제 수임하는 사건은 몇십억을 받는다라는 게 되겠지요. 저는 수임료도 3억 5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알선 수수료로 3억 5천을 받았고, 그밖에 뭐 혹시 구명 로비 명목으로 정은호 대표 구명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탈세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변론 혹은 몰래 변론한 적이 많다. 그렇다면 그 제대로 세금 신고를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 세금의 신고와 탈세한 규모가 5억 원을 넘어서 조세 포탈범으로 가중 처벌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예. 또 그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직원의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금 봉투를 들고 오더라. 종이 박스에 현금을 갖고 와서 예. 거기 1억 5천 있어, 그거 2억 있어, 이거 넣어. 그러면서 부동산 회사에 현금을 갖고 온 걸로 봐서 부동산 회사에 현금을 은닉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탈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탈세법 위반으로 세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막대한 부를 거머들인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정당하게 벌었으면 돈 맞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 포토라인에서는 홍만표 변호사는 나는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오늘 동아일보가 일선 검사들을 자세히 취재한 내용을 보면 정성희 위원님,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홍만표 선배한테 이런 압력이 왔었다. 야, 그 마이너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무리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훈계성 편지를 받았다는 증언 검찰이 확보했고요.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가 내가 검사장이었는데 당신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있다라는 주장도 현직 검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정관예우에 대한 사례는 아니고 현직 검사의 선배로 있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 인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이런 사건이나 이런 처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너한테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식의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이 있다는 그 과거의 이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증언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관 로비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니까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이랬다는 거고요. 이제 지금 몰래본론과 그 탈세에 따른 증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만 보면 상당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입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몰래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나 부인 이혜경 씨 부회장의 할 때 사건을 담당할 때 선임계를 내지 않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피스텔이 백채다. 개인 것이 아니라 부동산 회사를 차려서 오피스텔을 100채 가까이를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본인이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오피스텔 임대하고 임대를 받는 것도 힘들 텐데 저렇게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나오는 것이 돈을 집에 가서 현금 다발을 받아오면은 그 부동산 회사에 와서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박스에 돈을 받아오면은 본인의 계좌로 분산해서 받은 다음에 회사로 넣었다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 탈세와 돈식탁 혐의는 증거만으로도 뭐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진 앵커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이분이 이제 세금을 빼먹었다, 누구한테 수수료를 뜯어먹었다, 이 도덕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있지만은 요즘 유전유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전유죄가 뭔고 하니 좋은 변호사를 쓰면은 상대방한테 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을 워낙에 잘 써가지고 검사 수준으로 쓰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김병민 의원을 고발하는데 정관을 쓰면은 내 상대방은 분명히 콩밥을 먹일 수 있다. 그런 수준의 이제 유전유죄 이야기인 거죠.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근데 하나 더 나가면요. 홍만표 변호사가 그랬다라고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법조계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준다는 거예요, 검사한테. 이 건이 사실은 큰 건이 있다. 뭐 이런 분이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알겠습니까? 어떤 재벌, 어떤 정치인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이제 유전유죄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게 이 검찰이라든지 우리의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거잖아요. 검찰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홍만표 변호사가 그냥 뭐 돈 빼먹은 사람, 뭐 집 많이 산 사람 이런 식으로 도덕적 문제를 엎어칠 게 아니라 물론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 건은 우리가 잘못하면 무조건 특검으로 가는 거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 게 다행인데 저는 특히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맨정신에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술 먹으면서 해야 딱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술이 땡기는 그 정도의 의혹이다. 근데 이분 앞에서 그 참 추상 같은 그건 뭐라 그래요? 검찰이 뭐 이렇게 검사가 막 이렇게 죄인한테 뭐 얘기하는 거. 신문. 신문.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은 배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야 되고 그 법의 정신대로 세상도 살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지 않아도 금수저로 사실 텐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나는 탈세 뭐 이런 거는 뭐 법으로 처벌받지만은 참 부도덕한 이런 사회 지도자의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 홍만표 변호사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 대선배라는 특별 대우 없이 명명백백한 수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놈이 감히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볼 법한 대사지요. 그런데 강남의 값비싼 유명 아파트의 입주민 회장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종놈이 감히 라면서 갑질 폭언을 쏟아부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음성 파일 확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가 뭐야? 야, 네가 뭐야? 네 뭐야, 이 자식아? 네가 집주인이야? 종놈 말이야, 네가 이게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누구는 조선시대입니까? 예? 지금 조선시대야? 야, 네 종놈이 뭘 놈이 네가 뭐냐? 당신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알았어? 손 내리고 하세요. 금방 이 귀야 주인이 시키는 건 하면 돼.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 김병민 전 의원님, 지금 관리소장의 말과 입주민 회장의 말이 뒤섞여 있는 음성 녹취 파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놈이다. 네가 종놈이 감히 내가 시키는데 라고 주민 회장이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관리소장이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그래서 욕설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파일인데 이게 도대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예. 알려져 있고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랑 그리고 관리소장 간의 다툼인 건데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경비원이랑 좀 다릅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의 총체를 다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소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막말 폭행 뭐 이런 얘기들을 갑질 논란들이 있었는데 관리소장한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아파트 경비원분들한테는 더 심하게 할 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뭐야? 야, 네가 뭐야? 네 뭐야, 이 자식아? 네가 집주인이야? 조문 말이야, 네가 이게 조문이 내가 시키는데 누가 조선시대입니까? 예? 지금 조선시대예요? 야, 네? 조문이 올라가는 놈들 네가 뭐냐? 당신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알았어? 손 내리고 하세요. 그런다니 주인이 시키는 하면 돼.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 엉망진창이죠.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사건의 발단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요즘 그 아파트 계신 분들 보시면요. 지하주차장에 LED 교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이거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특정 주민들이랑 짜고서는 이걸 마음대로 교체했다라고 다른 주민들이 반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당연히 관리소에 와갖고서는 관리소장 자료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소장 당신 주지 마라고 하면서 당신은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막 불거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더라도 해서는 되는 말 있고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유한 고급 아파트고요.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이 보수적으로 그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가지지 못한 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도움 주고 배려 주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갖고서는 도대체 아까 뭐 사회 질서 교란을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만 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원들한테 더 막말할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주자 대표회장이 굉장히 아파트 내에서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출된 소수의 권력이 굉장히 엄청난 갑질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국회의원 갑질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갑질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이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계진 전 의원님, 네가 집주인이냐, 종놈 아니냐, 이 아파트 단지 이름을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수많은 그렇지 않은 선량한 거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파트 이름을 얘기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고급 아파트인데 저는 모를 거예요. 입주민 회장이 돈도 많고 좋은 아파트도 살고 재력도 있고 왕래에도 잘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 시골에 가 사세요. 시골에 가서 혼자 집 지고 사면 혼자 뭐 이렇게 누가 부딪힐 일도 없고 종도 없고 돈 많이 안 들어도 되고 괜찮아요. 있으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야죠. 저런 얘기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사실은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갑질 파문, 뭐 한 피자 업체 뭐 갑질 소동도 있었고 대기업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했던 갑질 논란도 있었는데 갑질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묻지마 폭행 사건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관리소장하고 입주민 대표회의는 대표에서 선출된 사람이고 관리소장은 계약관계거든요. 계약관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대화로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 근대적인 마치 뭐 정말 주인이 하인 부리듯 하는 그런 정근대직 사고방식이 평소에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갈등 관계에서 이렇게 터져나온 것 같죠. 우리 사회 시민사회 성숙도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큰 정치, 국회에서 큰 정치 얘기하지만 이런 생활 정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 회장님이 직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직업의 현직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업 은퇴하시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꼭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놈인지 아닌지 일해보셔야 알겠죠?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연이은 묻지마 폭행 사건에 돈 많은 법인
실질적 오너의 상간 논란에, 그리고 인기 연예인의 거짓말 논란과 대작 논란, 그리고 잘 나갔던 검사장의 이 전관 예우 논란에 고급 강남 아파트 입주민 회장의 갑질 논란까지 오늘 뉴스를 다 전해드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울적해져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되지 않는 그날 때까지 저희 계속 돌직구 날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